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30년간 이용해왔다면서 위안부 피해 경험에 대해 정대협 측이 제대로 증언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던 윤미향 당선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회견장에 나타나서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오해가 있다면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하루빨리 밝혀져야겠습니다. 또한 일본과 일부 친일 세력의 바람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는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견본주택 오픈 중.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5월 쌍용 자동차 이자 이상무 보증 이상무 역대급 혜택 준비 완료. 역시 무이자 무상보증은 쌍용 자동차뿐이구만. 지금 SUV 전 차종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10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오직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게 되는데요. 노동 전문가로서 안동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최백은 TV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지난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제 콜라보 방송 하셨는데 아주 유익하고 깊이 있는 방송 잘 봤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지난주 그 이재명 지사와 얘기하신 게 참 할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서 예, 그 얘기 좀 다 해보고 싶은데 특히나 그 기본소득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빠르면 5년, 한 10년 안에는 아마 기본소득 뭐 금액은 좀 적은 금액이라도 좀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다음에 좀 시간 나실 때 기본소득 이 이슈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음 주에 최백은 TV에서요? 아니요, 여기서요. 여기서요. 다음 주에 하죠. 그럴까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없는 글로벌 공급망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빼놓고는 중국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좀 힘든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를 부추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오늘 저기 예. 화양커께서 예. 그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 했잖아요. 예. 그거 여쭤볼 줄 알았는데. 근데 뭐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예, 얘기. 그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2차 추경까지 예. 포함해도 국가 채무 비율이 41%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추경 포함해도 41% 선이다. 예, 지금. 이런 이제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요.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예. 그러니까는 그 기사를 좀 이제 이 악용을 했지만은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올해 46%가 되고 예. 내년에 50%가 된다는 이런 이제 뭐 경고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막 이제 보수 언론에서 쏟아졌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 46% 50%라는 얘기가요. 예. 블룸버그 자체 계산한 게 아니라 예. 국내 일부 전문가들 일부에서 얘기한 거가 거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예. 한국의 저걸로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아마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제가 하실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예. 하는데 거기 그 46%라는 수치가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예. 그 올해 3차 추경. 예. 지금 3차 추경은 아직 안 했잖아요. 예. 3차 추경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한 30조 원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30조 원 규모 얘기.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나온 계산이에요. 이게 46%가요.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가 제가 볼 때 엉터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엉터리냐면요. 그렇죠? 예. 왜 엉터리냐면요. 30조 정도면은요. 예. 우리나라 GDP,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올해 GDP가 0%로 그러니까 성장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했어요. 예. 근데 30조 정도가 우리나라 지난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예. 1.6%가 채 안 돼요. 우리 GDP가 한 1,900조. 1,91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2,000조라고 보고. 예.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2%가 되게 되면은 40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 올리면서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1.6% 정도. 예. 그러면은 30조가. 대통령이 얘기한 41%에다가 예. 1.6을 더하게 되더라도 42.6%예요.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산수죠, 산수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46%나 50%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 참 이게 못된 게 있잖아요. 예.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추경 편성하면서 예. 지난해 2차 할 때도 보게 되면은 국채를 그러니까 발행한 거는 한 3조뿐이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세출을 구조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거를 이거를 이제 줄이고 그걸 전용을 한 거예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요. 10조는 그냥 예산을 전용한 거고 실제로 빚 늘린 거는 3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 적자성 국채를 발행한 건 그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부채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추경 전체 규모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국가 부채를 뻥튀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이건 못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한동안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올해 46%가 되고 내년에 50%가 된다는 것이 국내 보도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를 또 다시 이제 재인용을 해가지고 경고했다고 이렇게 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참 아주 제가 보게 되면은 이게 저 아주 못된 것이 있는 게.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사실은 뭐냐면은 그 46하고 50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면서 경고를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굉장히 있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저 뒷부분에 있었죠, 그 기사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빼고 그러니까 경고했다는 얘기만 하고 수치도 그러니까 굉장히 악용해서 간 거를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참 진짜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니까는 그 언론이 보도를 하면은 신뢰성을 자꾸만 잃게 됐어. 제가 이거 좀 짚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41%가 나왔다는 것도 이 대통령이 41을 얘기하고 일부 언론들에서 그 46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요. 한 44%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인용한 수치하고 한 3%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기재부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출 조정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추가해가지고 그것까지 1차, 2차 때는 다 세출 조정으로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그러니까 국가채무 증가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올해 예산에 포함됐던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요, 그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왜곡된 보도, 그걸 그대로 인용한 이제 블룸버그 그 통신의 그 기사였던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이제 뒤늦게나마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다 비유하면서 전시 상황에 비견되는 그러니까 재정을 그러니까 운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경제 체력을 강화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건전화시킬 수 있다. 이 인식이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인식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 이제 이거는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얻은 교훈이 뭐냐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연결사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그래 왔죠. 그리고 뭐 지금도 기본적으로 변한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 초연결사회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방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끊어버리게 되면 차단시키고 끊어버리게 되면은 미국이나 지금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외적인 거 국경 봉쇄하고 그다음에 강제로 자가격리시키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그냥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로벌 공급 사실이란 건 뭐냐면요. 기업들이 기업 경영 차원 속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각 나라들이 자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차라리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부품이 훨씬 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방역의 모델로 된 이유가 개방을 유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이렇게 유도를 한 거고요. 강제로 안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가 최소한 파괴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운영에도 이게 주는 지혜를 그대로 사실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주요 국가들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래서 공멸일 수밖에 없어요. 공멸이요. 그렇죠. 공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제대로 못 얻고 있다는 거고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기업들 그러니까는 뭐 미국 기업들 중국에 갔던 거 미국으로 돌아오라 이제 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거기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요. 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거기 뭐 애플 있잖아요. 인텔, 애플 뭐 이런 데도 다 그래요. 그래서 보잉, 그래서 중국에서도 콕 집어가지고 화웨이에서 보복하니까 고기업들을 콕 집어가지고 제재하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을 그러니까는 기업이 편하게 경영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지금 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연구원에서도 이제 이런 보고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계화가 후퇴가 된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식의 얘기 나온 게 이제 두 가지. 지금 얘기했던 공급 사슬 체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들이 안 좋다 보니까는 서로가 그러니까 수출만 늘리려고 하고 수입은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보호무역이 더 이제 기승을 부릴 거고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2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랬죠. 당시에 뭐냐면 이제 생산이 이제 조업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때 왜 중국에 있는 부품 업체들 그 수입이 안 돼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부품이 어떤 부품이냐면요. 자동차에 보게 되면 많은 배선들이 있잖아요. 그 배선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와이어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는 게 있잖아요. 배선 뭉체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와이어링 하네스입니다. 그것을 중국에서 공급받는데 그게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80%를 거기서 이제 이 수요를 충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요. 그런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휴지 사재기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휴지를 그러면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 못 만드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휴지를 그러면 왜 중국에서 생산했냐 이거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싸니까. 예. 예. 그러면 휴지를 그러면 서유럽에서 그러면 그걸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이거 생산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와이어링 하네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국내 현대차가 이런 것까지 다 생산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라고요. 굉장히 그렇죠? 우습기도 하고 아주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그럼요. 수많은 부품을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말은 그렇듯해도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해법은 결국 뭐냐면은 서로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협력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국가 간의 개별 국가들이 다 방역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고 예. 네? 그래서 경제 연결망이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다 유지가 되도록 서로가 그러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가능한 한 글로벌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오히려 그러니까는 과거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 역주행을 하는 게 이게 해결책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듯이 휴지를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그러니까 다 생산을 하고 앉아 있고, 예? 와이어링이 이 하이네스를 다 그러니까 하네스를 다 생산하고 앉아 있고, 이거는 해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요, 인건비 싼 데 가서 하다가 그럼 국내 인건비가 안 맞을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값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 유턴시켜가지고 여기 살아 그럴 때, 예. 그 기업들이 왜 나갔습니까? 저임금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임금 때문에 나갔는데 그러면 국내 들어와가지고 그 저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해결해달라? 그럼 국민들 그러면 임금을 그러면 오히려 후퇴시키라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좀 여쭤볼 게 있었어요. 요즘에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는 공장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리쇼어링이라는 말이. 이 말이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우리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사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들이 이제 빠져나갈 때요. 국내 산업의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국내에서 인건비가 안 맞아가지고 더 이상 안 맞아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나가는 기업들 중에는 뭐냐면은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 진출 차원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국내로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게 해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겁니다.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에서 1984년에 그러니까는 칼라 텔레비전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 당시 마지막 생산했던 기업이 제니스라고 있었는데 이게 말레이시아로 나가요. 왜 나갔냐면은 칼라 텔레비전 생산을 일본이나 서유럽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한 거 우리나라 이런 데서 만드는 것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기술은 비싸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미국은 이제 인건비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이 높은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저부가 가치 산업들은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그쪽에서 이게 구조조정 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산업이 나와가지고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재편되도록 재배치되도록 이게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죠. 그렇죠. 해외로 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도 정도 처리했을 뿐이지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계속 진화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억지로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해가지고, 끌어들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끌어들였을 때 그게 그러니까 국가 이익에 부합할 거냐 이거야. 거기서 생기는 일자리 몇 개 하고, 기업이 바깥에서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돈하고, 그랬을 때, 이거 비교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부품이라든가 핵심 부품 같은 경우를 좀 이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이런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모든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 그러니까 불러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시간 다 되세요.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대 국회가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 전문가죠. 우리 안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1대 국회에는 도전하지 않았는데요.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소감도 궁금합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용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안동이 고향이시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영 선생으로 잘 알려진 임청각 집안의 후손이시기도 하고 저희와도 또 몇 번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 우선 우리 지역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안동 하면은 제가 객지 생활 오래 했는데 그 양반 사람들이 다 뭐 등등 이 양반 상놈을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보면서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 양반 상놈 딸릴 때가 아니고 그렇죠. 분명한 거는 안동은 독립운동의 성지다.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네. 자,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이번 주까지잖아요. 29일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 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글쎄요. 제가 노동운동을 40년 하면서 17대 때에 김영주 지금 민주당 의원 18대 19대 계속 제 간부들을 국회로 진출시켰는데 가서 뭐 좀 하라는 그런 미션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20대 때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고 늦게 좀 들어온 편이죠. 그런데 뭐 안타깝게 제가 들어와서도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제 꿈인 노동회의소를 결국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외라고 한다면 안타깝다. 그런데 의미는 있었다. 진보 보수 이게 정당별로 정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동 문제를 여전히 후순위로 다루는 문제라든가 등등 진보 보수의 명확한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렇군요. 지난 4년 되돌아보시면 이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말씀하신 노동회의소 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신 거 이걸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대로요. 혹시 4년 동안 하나만 꼽자면 가장 뿌듯했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제가요. 20대 국회 들어오니까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이 없더라고요.
예. 장애인 출신. 예. 그러니까 장애인 담당 국회의원이 없어요. 여든 야든. 예.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자청했고 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지난 4년간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책을 4권 내는데 노동회의소 관련된 책도 있지만 장애인 담당 책, 또 노동과 정치 관련 책 이런데 장애인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라 하지만 특별하게 대우해서도 안 되고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에 관한 책인데 그게 제가 가장 보람 있었고 뿌듯했다. 그렇군요. 예. 내일 국회에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여시는데 한 권만 하시는 게 아니고 4권이나 무려 책을 내신 거예요. 네. 아이고 바쁘셨겠네요 그동안에. 이거 잠시 후에 또 여쭤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노동회의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용대 의원님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항상 노동 문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셨고 또 무엇보다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과까지는 못했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이 법안이. 이게 소위에서 여야 간의 이제 핵심 쟁점 법안들을 다뤄야 되는데 서로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핵심 쟁점 법안으로 다루지를 못한 거죠. 지금 환노위도 통과를 못했어요? 통과가 안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노동회의소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들을 못해요. 그거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노동회의소가 뭔지. 이 노동하면은요. 한 나라의 노동하면 총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기업 단위, 산별 단위, 중앙 단위 이 3단위 노조 중에 노사관계 중에 기업 단위가 산별 단위나 중앙 단위까지 다 지배를 하는 거죠.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 중심으로만 노동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그렇게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노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90%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노사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총노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총노동을 만들려고 그러면 조직률이 한 90% 이상 높아지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단협 적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단협 적용률? 단체 협상. 이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총노동 대 총자본이 사회적 대화에서 단협을 맺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얘기인데 단협 적용률이 높아지면은 또 총노동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는 요즘 추세나 또 산업 변화로 봐서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단협 적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정확한 비근한 예를 들자면 프랑스는 조직률이 우리나라보다도 적습니다. 조직률이 불과 7.7%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 10% 된다고 하셨잖아요. 10% 아까? 되죠. 우리나라는. 프랑스는 7%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의외네요. 그런데도 프랑스의 단협 적용률은 세계 1위입니다. 99%입니다. 그렇습니까? 7.7%의 노동과 그 자본이 같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보면은 99% 프랑스 전체 노동자들이 적용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그 프랑스의 그 오랜 요게 이제 유럽 쪽은 노사관계가 한 200년 되잖아요. 18세기 후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모델들이 프랑스 모델. 각 나라의 모델들이 있다. 독일 모델, 스웨덴 모델, 네덜란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은 모델이 없는 거죠. 한국은 노사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칩니다. WEF에서도 그렇고 외국 전문가들도 그러고.
단협 적용률이 불과 10%밖에 안 되고 조직률도 10%니까. 그래서 저는 단협 적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네. 나머지 90% 단협 적용이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시스템, 제도를 만들자 하는 건데 좀 어렵죠? 좀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왜 양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잖아요. 네. 그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우리 전체 노동자의 한 90% 되는 이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노동회의소가? 그런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동조합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제도에서는 권익을 보호하는 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 요거에 국한돼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총노동대 총자본은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외의 일들도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 이 산업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빨리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앞서거든요. 예. 정부가 하는 거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 변화 현장을 몰라 정부는. 그걸 아는데 2, 3년 걸려? 그럼 2, 3년이면은 벌써 산업 변화 기술이 확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아는 거는 노사거든요. 기업인과 노동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바로 그렇죠. 가장 빨리 그래서 알죠. 거기서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노사가 할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맨날 머리띠 매고 단식 투쟁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활동가들은 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사업장 울타리 이기주의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노동회의소나 경제회의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노동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이 정부가 하고 청와대가 하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 만들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어떻게 청와대에서 어느 대통령은 일자리 안 만들고 싶은 대통령이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사 전문가들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부터 일자리들이 많이 잃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느 산업에다가 재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그 산업의 전문가들이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구인이 또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성장 산업이라든. 여기에 빨리 직업 훈련을 시켜서 재배치를 하고 이게 노사가 하는 일들인데 우리나라는 10%짜리밖에 안 돼서 노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 걸 이제 좀 뒷받침하고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노사 관계, 현재 노사 관계 어떤 그 맹점이라고나 할까 좀 부족한 점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게 바로 노동회의소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출판 기념회 내일 이제 국회에서 여신다는 말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출판기념회는요, 제가 이제 17대 국회부터 제 간부들을 계속 넣어도 못했고, 또 제가 들어와서도 못했는데,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어가주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책으로 남기는 출판기념회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다 돼서요,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실 건지 그거 참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게 제 신앙처럼 이 노사관계 문제가 제 신앙처럼 굳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노동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까지. 예. 그러니까 노동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경총이나 이런 데 가서도 강의하고 나면 우리와 같은 박수 사장님들한테 받는데. 그렇습니까? 노사 관계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노동 운동의 큰 축으로서 앞으로도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허한구 아나운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6시 41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리뷰 시작하죠.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프로축구, 프로야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축구 상주 상무가 지난 주말이었죠. 광주FC를 또 제압하고 2연승으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 초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적이 아주 괜찮네요, 상무가. 예, 초반에 정말 어려웠죠. 지난달 4월 28일 날 오세훈 선수 등 22세 이하 5명의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거 정말 22세 이하 선수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오세훈 선수 합류 못하는 것도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첫 경기에서 울산 현대한테 0대4로 완패를 당한 것은 교통사고 후유증 같아요. 팀 전체가 멘붕에 빠졌던 거죠. 이거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이게 뭔가 했던 거죠. 근데 2라운드에서 강원한테 2대0으로 완승을 거두는데 강원은 FC 서울을 3대1로 물리친 팀 아닙니까? 이 팀은 또 2대0으로 잡았고 또 지난해 1부 리그를 평정했던 광주를 또 강상우 선수 결승골로 1대0으로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28일 날 오세훈 등 22세 이하 선수 5명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상 22세 이하 선수가 베스트 11에 1명, 또 18명 안에 1명, 그러니까 2명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전을 1명 꼭 해야 돼요.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엔트리가 다른 팀은 다 18명인데 1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5명밖에 안 되고 교체도 한 경기 교체 바가 3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이거 상당히 큰 거잖아요. 이거 교체 더 선수. 커요, 사실은. 원래 14명 정도면 되거든요. 교체 멤버 3명까지. 그렇죠. 그건 괜찮은데 교체를 3명이 아니라 2명 할 수 있다는 건 원래 2명은 하거든요. 1명은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 부상 선수가 있으면 10명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후반 30분까지는 1명을 남겨둬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상주 상무가 어렵게 지금 현재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김 감독은 문선민 선수라도 100% 컨디션 아니면 기용할 수 없다. 그만큼 알차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 위주로 이제 기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상주 상무가 5월 29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주 상무는 2승 1패, 승점 6점으로 4위, 대구FC는 2무 1패, 승점 2점으로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렇네요. 네. 조금 전에 강정호 선수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게 징계 결과가 나왔어요. 징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3시부터 5시 반에 이제 끝났는데 2시간 반 동안에 아주 열전을 벌였는데 KBO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렸는데
강정호 선수가 2009년, 2011년에 이어서 2016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2016년은 뺑소니까지 쳤어요. 그러니까요. 운전석까지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선동 변호사 대리인을 출석시켰고 반성문도 제출했어요. 현재 강정호 선수는 미국에 체류 중인데 조금 전에 나온 게 KBO 규약 151조 포미손상 행위를 했기 때문에 1년 출장 정지에 300시간 봉사활동입니다. 1년 출장 정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출장 정지면 다음 시즌부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다음 시즌 중반 시작한 이후에 되네요, 그러면? 네, 바로 되는 거죠. 5월 달부터. 그러니까 5월 한 말부터 이제 출전할 수 있으니까. 아마 1년 정도 더 쉰다고 해서 강정호 선수 기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워낙 메이저리그에서 통했던 파워고 또 유격수와 3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명대타 정도 아니면 1루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1년 쉬더라도 2, 3년 정도는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본인이 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동안 결혼까지 했고 술도 끊었고 차는 못 끊었나 봐요.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3년 자격정지 당하면은 이건 은퇴해야 된다. 하지만 1년 자격정지는 60, 70% 복귀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봤는데 아마 본인도 1년 정도 뭐 독립리그라든지 다른 데서 뛰면서 기량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키움 히어로즈가 지금 현재 이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60, 70% 현역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프로야구 점점 재밌어지는데 기존에 뭐 NC, LG, 두산, 키움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 뭐 새롭게 가세하는 외국인 투수가 있어서 좀 변수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위권 팀들이에요. 하나 체드벨 선수 내일 대전에서 벌어질 LG전에 나옵니다. 그동안 부상 때문에 못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이글스는 차를 떼고 이제 레이스를 한 거예요. 이 선수가 지난해 11승 10패, 방어 3.50이었거든요. 괜찮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서필드 선수와 함께 원투펀치인데 그동안 부상 때문에 못 뛰었는데 내일 드디어 하나의 체드벨 선수가 나오고요. 또 28일경 롯데는 샘슨 선수가 가세합니다. 팀에서는 샘슨을 스트레일리보다 에이스로 봤어요. 그래요? 막바로 지난해까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추신수와 같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갓 잡아 올리는 것처럼 땡땡한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4월 28일 날 미국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 갔다 오는 바람에 2주간 다가 경기를 했는데 구단에서는 이제 이 단독주택에 20m짜리 투구가 118.43m 아닙니까? 그물망을 쳐두고 던지는 훈련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 집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145km까지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5월 28일 날 복귀를 해서 아마 그러면 롯데와 하나가 한마디로 천군만마를 맞으면서 이번 주를 맞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중위권 정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딕슨 마차도 선수가 지금 현재 기복이 좀 있습니다만은 2할 4푼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유격수 기준으로 볼 때 2할 7푼 정도 이상을 쳐주면 뭐 공격형 유격수, 2할 7푼이 안 되면 뭐 수비형 유격수 하거든요. 근데 지금 2할 3푼인데 이 바깥쪽 공과 변화구에 약해요. 높은 공과 패스볼은 아주 강하고요. 그래서 분석을 당했는데 그 분석을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예요. 못 넘으면 이제 수비형 유격수고 넘으면 이제 공격형 유격수인데 초반 5경기 홈런 3개를 치면서 워낙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파워는 있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각 9개 구단의 분석을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 하면 2000년대 아주 뭐 라이벌로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벤트 대회를 했나 보네요, 두 선수가. 지난번에는 필 미켈슨이
미클슨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타이거 우즈가 이겨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이벤트 매치는 미클슨이 이겼고 플로리다 메달리스트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더 매치에서는 이번에 미식 축구 스타 페이튼 매닝과 짝을 잃은 이 타이거 우즈가 톰 브래들리와 짝을 잃은 미클슨한테 이겨서 1승 1패가 됐는데 상금 2천만 달러는 코로나19 상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이벤트성 대회니까요. 그렇죠. 상금이 목표가 아니니까. 하여튼 타이거 우즈와 필 미클슨의 라이벌은 이벤트 경기에서도 1승 1패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연경 선수 얘기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겠어요? 터키의 액자시바시 팀과 2년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몸값이 세금 떼기 전에 25억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자 배구 선수? 여자 최고예요. 여자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최고요? 전 세계 여자 선수. 전 세계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파워지만 세타 출신이기 때문에 디그라든지 리시브 다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셀러리 캡이 2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4명 선수 몸값을 다 합친 게 23억이니까 안 되고 유럽도 좀 코로나19로 어렵고 해서 아마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이라든지 중국에서 상하이 팀에서 1년 뛰었잖아요. 아마 중국 쪽에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야지만 도쿄올림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대표와 중국 프로팀에서 뛰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또 우산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 가운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상주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5에서 20mm의 비가 잠깐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면서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더워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따뜻한 공기가 조금씩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특히 더운 바람이 유입되는 동쪽에 위치한 우리 지역은 수요일, 목요일도 덥겠고 금요일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문경, 예천, 영양, 영주, 봉화 아침이 13도, 한낮에 26도 예상되고요. 의성, 청송은 11도에서 27도 분포, 상주 아침이 14도, 한낮에 27도 나와 있습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66%입니다. 날씨였습니다.